자, 조회 꾸! 네, 오늘은 해외 파견, 역시 해외 파견 선생님을 오셨는데요. 해외 파견 갔다 오신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4년간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교사 서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해외 파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유네스코 파견,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교육부 파견 등이 있는데 어떤 파견을 다녀오셨나요? 저는 교육부에서 파견을 공고해서 한국학교라고 제2한국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파견을 가게 되면 제2한국학교의 경우 3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1년 더 연장을 해서 4년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드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 연정환 선생님 처음 봤는데요. 4년을 갔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필리핀 그리고 프랑스로 해외 파견을 다녀왔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네. 일단은 말레이시아 어디에 있는 학교였나요? 말레이시아에 사이버자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네. 사이버자야는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그러니까 인천의 영종도, 지금 여기가 영종도잖아요. 네. 영종도의 공항을 인천공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그 해외 사람들은 서울공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네. 그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도 쿠알라룸푸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공항이. 네. 그 사이버자야보다 더 밑에 세팡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쪽 위쪽에 사이버자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학교가 지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살다 왔습니다. 아무튼 뭐 수도에 있는 거네요. 수도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네. 수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네. 네.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이버자야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 해외 파견으로 지금 4년간 근무하고 오셨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고 오셨나요? 2019년도 9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복귀하신 지. 네,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왜 파견을 지원하셨나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랑도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우리 꿈론쌤이랑 비슷하게 해외에 나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단지 여행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삶은 어떤가? 이런 게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파견 전에 그냥 휴직을 하고 그냥 가족들이랑 해외 살아볼까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휴직을 내고 아예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보기. 우리가 제주도 한 달 살이 했는데 나는 뭐 유럽 1년 살이 뭐 등등 있는데 네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또 찾아보시다가 해외 파견까지 접근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파견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일단은 합격하기가. 일단은 여러 나라가 있었을 텐데 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파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치안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네, 치안. 예, 그리고 또 의료가 어디 아팠을 때 좀 병원에 갔을 때 조금 여기는 믿고 내 몸을 맡길만 하다 하는 의료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랑 가려면 교육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라는 곳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9년도 9월 당시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파견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리야드, 제타, 말레이시아, 이집트는 그 전이었군요. 그래서 되게 많은 선택 옵션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자녀들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이었어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현지 학교를 갔나요? 아니면 선생님 근무하신 학교에 있었나요? 아니면 국제학교를 갔나요? 이것도 나라마다 다른데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게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그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혹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따라간 거네요. 예, 동반 휴직을 하고 다녀왔었습니다. 아내분도 교사인데 동반 휴직을 하고 그럼 4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네요. 예, 아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3년 연속으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내가 저랑 되게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휴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레이시아 4년 동안 동반휴직을 하니까 교육 경력은 한 17년 가까이 되는데 3년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년 차잖아요. 아내가 또 어디 안 나가냐고. 그렇다면 아내분의 만족도도 괜찮았나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휴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분들에게는 되게 죄송하지만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휴직을 하면서 이제 엄마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 싶으실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말레이시아 4년 동안 되게 많이 누리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보통 복귀하고 사실은 3년을 못 채우고 오는 분도 꽤 많이 또 있죠. 아, 예, 그런데 지금 4년까지 1년 연장했다는 거는 가족 전체의 만족도가 괜찮았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가족들의 동의를 먼저 제가 구했고요. 이게 사실 1년 연장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되게 맞아서 그리고 또 제가 좀 약간 많이 네. 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해외에서 교사신분을 유지한 채 1년 살이, 2년 살이, 3년 살이 지금 4년 살이까지 하다 오신 분을 봤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지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2025년 지금 파견 공고문을 잠깐 같이 보면서 한번 어떻게 원서를 쓰시고 어떻게까지 합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있죠. 초빙이냐 파견이냐.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이거든요. 왜 초빙을 선택하지 않고 파견이었나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중요하죠. 다른 책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초빙과 파견을 구분을 잘 일단 못하시는. 그거부터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파견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제학교나 다른 교육원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요. 초빙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고용 휴직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현지 채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이거는 지금 교육부 파견에 한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파견을 보냅니다. 1년 파견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도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거기는 고용휴직. 예, 쓰고 맞습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 파견과 이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또 그 외에 또 파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된다. 파견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런 건 아니다. 그것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면 저희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 급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현지 체제비라고 해서 제한국학교라든지 교육원에서의 월급,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파견이고요. 그리고 초빙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가기 때문에 기본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럼요. 성과급이며 이런 것도 포함이고, 파견 같은 경우는 가족을 특히 동반하고 할 경우에는 파견이 최고의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견이 장점이 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빙의 장점도 있죠. 초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빙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장님이나 행정 직원분들은 초빙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초빙의 장점은 일단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그러니까 채용된 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가거나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신분적으로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견 교사들은 나갈 때마다 제 공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간다, 왜 간다 라는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 들어갈 때는 연가나 병가를 쓰고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네, 아무래도 정확한 또 규정과 이런 걸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초빙 같은 경우, 파견 같은 경우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좀 다르죠. 네. 파견은 몇 년이죠? 교육 경력? 교육 경력 7년이고요. 네, 그게 초빙은 3년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한 항목이네요. 또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초빙과 파견? 일단은 파견이면 7년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초빙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3년이 지난 일정을 받으신 신규 선생님들도 많이 지원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파견 같은 경우는 7년이고 이제 해외 나갈 때마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또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 있죠. 뭐냐면은 관용 여권 찬스입니다. 관용 여권이 있으면 여러 국가들마다 좀 입국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어서 되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파견과 초빙의 차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초빙은 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네, 또 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파견 같은 경우, 특히 교육부 파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게 정말 숫자가 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인원이 또 많을 때도 있고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를 해외 파견, 교육부 해외 파견 3년 다녀왔는데 네,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또 운이 좋게 다녀왔던 거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보니까 일단은 9개 교회 19명, 초등 10명, 그리고 중등 9명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 계신데 이미 나가 계시죠. 이미 선발된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저희 또 지인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나가 계시고,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일본, 중국, 캄보디아, 파라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견의 조건이죠.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일단 교육 경력 7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한국사 몇 급이죠? 몇 급 이상? 3급 이상입니다. 3급 이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게 파견에서 꼭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외국어 시험에서 만점에 6할 이상 점수. 자, 여기서 궁금한데요. 파견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교육 경력은 이미 갖춰져 있을 거고 한국사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한국사,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저도 블로그에다가 제 수기를 적어 놓긴 했는데요.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파견 준비, 관심 있는데 하면서도 막상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점수를 준비를 안 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한국사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사놓고 1년 동안 안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그 의지가 없었던 그냥 되게 평범했던 사람인데요. 네, 어떤 교무부장님께서 파견에 관심이 있으니까 파견 공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나 해외 나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만 했지 실행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일단은 한국사 시험부터 딱 등록을 했습니다. 공부 안 한 상태로. 그래서 보니까 한 몇 주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 3주 했는데 딱 3급을 받습니다. 3급을 본 이유도 있는 게 실제로 부사장 가면 아시겠지만 보셨죠? 네. 호론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가면 대부분이 교무부장님 대신에 한 40, 50대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계시고 보통 교사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초등학생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3급은.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주눅들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3급을 따야 되는 이유가 저희는 또 교사잖아요. 네. 혹시 저희가 만약에 교감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한국사 1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3급까지만 딱 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합격을 하신 건가요? 네네. 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어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언어도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제 뭐 다음 인터뷰에 질문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전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되게 부끄럽지만 또 제가 영어 교육과를 나오긴 했습니다. 이미 전공자네요. 예, 그렇긴 한데 그 영어 교육의 이론에 대해서는 알지 실제로 뭐 말하거나 뭐 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만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수준 혹은 그 수준보다 밑에 실력에서 이 언어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일단은 시험을 등록을 했어요. 네. 어떤 시험이었죠? 탭스를 준비했습니다. 탭스. 그 당시에는 탭스만 인정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토익까지 인정이 됐나요? 토익은 안 됐었고요. 당시에는? 네, 19년도에는 탭스 아니면은 네. 그 나라의 예를 들어 네, 그렇죠. 델레라는 네. 플렉스 같은 그런 시험만 인정이 됐었어요. 탭스 시험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탭스 본 적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그때 6화를 넘겼어요. 와. 아니, 이거는 근데 좀 아니네요. 네? 아니, 아까 그 영어 실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음 봤는데 6화를 넘깁니까? 그게 되게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교대 때도 그 토익 점수 저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네. 730점 넘으면은 가산점이 3점인가 그 만점을 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토익을 3번인가 봤어요. 근데 700점도 못 넘다가 마지막에 한 800점을 받았거든요. 와. 근데 그게 저는 좀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마지막 그 9 토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엄청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보니까 상대 점수더라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제 밑에 깔아주시는 분들이 쭉 많아지니까 제 점수가 원래 능력은 한 700점대인데 830점으로 올라서
이거는 사실 좀 운이 아니었나 싶고요. 야, 근데 이 기본 조건, 뭐 교육 경력 7년 이상, 그리고 한국사 3급, 그리고 탭스까지 만점 6할 이상. 와, 단번에 이걸 다 통과하셨네요. 아, 예, 그게 야. 100년도에 있었을 때인데요. 딱 그 시험 등록하고 나니까 이 탭스도 한 3주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고3 때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아, 열심히 또 하셨기 때문에. 예, 시간 계산을 네. 해보니까 이게 그 탭스가 또 시험 길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길고 문제풀이하고 그 부족한 문법이라는 단어 외우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잠을 줄이지 않으면 10회 이상 모의고사를 풀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되게 희망을 가지시는 게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까지도 6화를 넘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포기하려다가 돈 내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제따 가신 그 네. 선생님,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우연히. 아. 그래서 그분이랑 어떻게 오셨냐 하면서 서로 파견에 이야기하다가 네. 시험 봤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 6화를 넘겨가지고 와, 운 좋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방이네요. 예, 와, 정말 파견 시험도 한 번 응시했는데 예. 바로 예. 한 방이네, 한 방. 와, 대단하십니다. 그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